YTN 뉴스라이더 서울 지하철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로 잠시 뒤 9시부터 이틀 동안 경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정상 운행됐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평소보다 80%대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도림역이면 출퇴근 시간대 굉장히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이곳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은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서울 지하철 가운데 환승객이 하루 평균 27만 명가량으로 가장 많은 곳인데요. 아직은 파업 전이라 평소처럼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오전 9시 전까지는 열차가 평소처럼 운행률 100%로 운행됩니다. 파업이 오전 9시부터 시작이라 출근길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맺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파업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파업이 시작되면 전체 지하철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8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운행됐던 출근길과는 달리 오늘 퇴근길은 평소보다 혼잡할 수 있습니다. 파업 여파로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행률은 평소의 87%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교통공사는 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 7개를 준비하고 특히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 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예비버스 등 500여 대를 추가 투입해 대체 교통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유를 정리해 볼까요? 노사교섭의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사측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며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의 13% 정도인 2천여 명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교통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정년퇴직 인력도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 저녁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시청 근처 대한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여는데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수능 이후에 2차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물가 오른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 오르나? 이거 걱정이었잖아요. 많이 걱정이 되죠. 예. 그런데 정부가 고물가 속에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전은 오늘부터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주로 쓰이는 산업용 을 전기요금을 1kWh 기준 평균 10.6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서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또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201조 원에 달하는 적자 해소를 위해서 조직 개편,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한국전력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역마진 구조는 해소하지 못한 데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자산 매각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근본 요금 조정은 한전의 재무상, 국민 부담, 물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그냥 내버려두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 산업 현장 위주로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이런 고민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용량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49%에 달했던 만큼 요금 인상 효과는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우회적인 방법일 뿐 결국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을 올리면 당연히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고요. 고육지책일 수 있으나 올바른 이제 가격 신호의 전달 측면에서는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등의 자구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급한 채권 발행 한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누적 적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거센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전의 자구책은 또다시 이 적자의 책임을 한전과 전력그룹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원자재 값이 널뛰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한전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적자 터널을 간신히 벗어날 거로 보이지만 올해에만 7조 5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가보다 생산비가 비싼 역마진 구조 해소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공매도가 지난 6일부터 전면 금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어제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강세와 국채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빠져 2421.62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1.62% 내린 811.02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영업실적까지 겹치며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14.2%, 에코프로비엠도 10.19%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연일 쏟아낸 영향이 컸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여진이 사흘째 이어진 데다 외국인 수급 불안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외국인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장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도 움직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수급 이벤트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초 체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조언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어제는 절기상 입동이었는데 겨울이 왔구나. 네. 이 정도로 추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요? 네, 낮부터는 추위가 풀렸지만 이번 주말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어요.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거리 풍경은 이미 겨울입니다. 패딩과 장갑, 털 목도리가 등장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졌고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늦게 첫서리와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졌고 청송 영하 3.3도, 파주 영하 2도, 전주 2.5도, 대구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북쪽에 찬성질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었고 밤사이 맑은 날씨로 인해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날씨를 되찾았지만 가을 날씨도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서울 기온은 0도, 일요일에는 영하 1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9일은 기압골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기류의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비가 그친 후 10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 초 서울 최고 기온은 19.3도. 일주일 만에 무려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면역력 약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아동, 청소년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한 반에서 학생 절반이 결석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열나고 기침과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2.6명. 이번 겨울 유행 기준 6.5명보다 5배 높습니다. 코로나19 이전 4.5명 수준이던 독감 환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급격히 줄었다가 올해는 오히려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유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이 속한 7살에서 12살 의심 환자는 86.9명, 중고등학생이 속한 13살에서 18살 의심 환자는 67.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올겨울 유행 기준보다 10배에서 13배 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기침이나 콧물 같은 게 나와서 단순하게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오후에 이제 하원하고 집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면 독감 진단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나이만 해도 절반 이상이 지금 결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9월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성인 접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또 매년 또 접종을 하고 있어서 또 가족들이 좀 다 접종을 하는 상황이라서 병원 온 김에 접종하게 됐습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 또 빨리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독감 환자가 많은 어린이의 백신 접종률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각심이 무뎌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독감이 심하면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는 데다 겨울철 대유행을 피하려면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그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2-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자마자 바로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 맞아주는 게 12월에 걸리지 않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도 독감과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군용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여 만인데 대통령실은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를 이끌 후임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후학량성에 매진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리와 판례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엔 과감한 반론을 아끼지 않아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 의견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특정 종교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고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상대적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하는 데 수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이면 정년 70세를 맞아 임기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보수 색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재판 지연부터 법원의 정치화까지 현안이 산적한 사법수장의 공백 사태를 조 후보자가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 당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다면서 친윤계를 저격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이 위원장의 부탁에도 듣보잡 때문에 싫다면서 거절했는데요. 혁신위에서 대통령 이용해 먹는 세력들 정리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허리가 튼튼해야지 사람도 이게 건강한데 당에 허리가 없어요.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파이 돼버렸어요.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신문정 꼴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가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야. 나 보건대는 정치 30년 했어요. 네. 지금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아마 자동 정리될 거예요. 이 위원장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을 만신창이로 만든 당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거라면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비례대표 정당만 만들어도 10석을 얻을 거다. 김기현 대표가 못 당할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쉽게 말해서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 뭐 있어요? 이 당에서 이준석이를 갖다가 얼마나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에 가보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지금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그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비례 출마는 절대 없다면서 신당을 창당해서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치개혁이라면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한다. 세게 붙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비례대표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아니 지금 상황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당의 크기를 키워야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격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게 붙겠다는 게 무조건 의지이기 때문에 그럼. 지역구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어렵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12개 지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는 절대 안 간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서 어려운 것과 무소속으로 어려운 것과 신당으로서 어려운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다들. 그렇겠죠. 그 상황에 맞게 저는 다 고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가 나왔죠.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가 책임지고 직접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 등의 업무를 챙기기로 한 겁니다.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칭 또한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인선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 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부 인사가 아니라 당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둔 건 아닙니다. 대표님 혹시 그 여야가 지금 혁신 경쟁 좀 불붙고 있는데 대표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구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친명 체제를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두고도 친명 기획단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엔 친명계 인사들 공천을 위해서 이 대표 스스로 인재위원장에 셀프 임명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이 의원 전원을 상대로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출마 의사가 없는 의원들은 현역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출마 여부 확인을 요청한 거라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명계 불출마를 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서 앞으로 계파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의사 일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건데요. 어제 현장 보고 오시죠.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회의하는데 조금 기다려달라는데 기회를 해버리면. 아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에 회의를 안 해야죠, 시작을. 왜 안 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회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진짜?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허허. 아니, 위원장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폭력이야, 폭력. 아니, 본회의장에서. 아니, 누가 폭력이에요?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나갔으면서 그래요. 회의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야 정말. 제가 눈이 그쪽에 있어요. 아니, 위원장실에서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무슨 얘기래요? 아니,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니, 그럴 때 국민의 혈세야? 아니, 민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도 보이콧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기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이콧도 안 나왔단 말이야. 언제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완전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저희가 야당 의원들끼리 논의한. 네, 얼마 전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이 무색한 모습인데요. 노란 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는 오늘 본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목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론과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이슈를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쟁점법안 처리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조는 물론이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예고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총선 전 민생 이슈를 놓고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힘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접수했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의장님이 신속히 양당의 대표와 논의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걸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빠졌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고 종합편성채널 평가 점수를 조작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언론장악 의혹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순직 사건 역시 국회가 또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는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법 파업 주장과 야권 편향 인사의 공영방송 개입 우려를 부각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내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세워둔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쟁점 현황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YTN의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김포에는 신도시뿐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채 논밭이 대부분인 읍면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에 편입이 되면 농어촌에 주어지는 의료와 교육 특례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등탑점 등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조준사격 위협, 서부전선 최전방인 김포 애기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았죠. 옛날에 뭐 여기 포소리 들리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며 자랐고. 북한과는 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1.5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맨 눈으로도 주민 움직임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김포 도심을 지나 한참을 내달린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 김포 내 읍면 지역. 가장 먼 곳은 서울시청에서 46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논밭이 대부분이지만 특별시는 읍면을 둘 수 없게 한 현행법에 따라 서울 편입 시 모두 동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합니다. 부작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입니다. 김포 서북쪽 끝 월곶면에 자리한 병원은 단 한 곳, 그마저도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조제약을 팔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오지라고 봐야 되겠죠. 병원을 나가려면 뭐 읍지역을 시내까지 나가야 되니까. 문제는 동으로 전환되면 이 특례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읍면 지역이 1차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곶면 인구 35%는 65세 이상 고령자, 단순 혜택 축소의 개념이 아닌 건강, 나아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과를 찾아가려는 건 왕복 2시간 반. 노인 질환들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하고 다급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문을 못 닫아요. 365일을 열고 있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교육과 입시 이슈입니다. 서울은 고교 입시에서 전체 학교 가운데 2개를 선택해 지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통학 부담만 감수할 수 있다면 김포에 살며 목동 등 서울 내 진학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곽 읍면 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진학은커녕 지금도 김포 내 신도시 지역의 교육 인프라 상당 부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또 농어촌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수는 작고 교육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 있어서 신도시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그나마 균형의 무게추 역할을 했던 읍면 지역 학생에 대한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도 동전환 시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평준화하고 농어촌 특례 입학을 받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통진읍과 세계면이 김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약 64%, 반면 인구는 11%에 불과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 다음에 주민투표를 해야 행정구역의 변화가 실제 주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수십억 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청조 씨와 첫 대지 신문과 함께 남 씨를 고소한 학부모까지 3자 대면도 진행됐는데요. 남 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청조 씨와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가 13시간 동안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남 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청조 씨와 대치라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남 씨와 전 씨, 그리고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까지 3자 대면을 진행했습니다. 전청조 씨와 학부모는 남 씨도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남 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두 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 씨는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SNS에 장문의 게시물 여러 개를 올려 반박했습니다. 전 씨가 성별부터 직업, 기업 회장 혼외자 신분까지 모두 거짓으로 포장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돈과 명예를 모두 잃고 사기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도 남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청조 씨는 올해 초 남현희 씨에게 접근해서 임신 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전 씨가 남 씨를 만나기 직전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했다고 속여서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YTN 취재 결과 이미 전 씨는 지난해 말 또 다른 임신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전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씨가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남성에게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은 승마 선수로 임신이 들통나면 출전이 불가하다면서 위약금 등 3억여 원을 소속회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이른바 임신 사기에 나선 겁니다. 이어 자신이 돈의 일부는 마련을 했으니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에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보태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전 씨의 말에 속은 상대 남성은 두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전 씨는 다른 사기 범행이 적발돼 집행 유예 기간이었지만 성별을 넘나드는 대담한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자신이 남성이라며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고 남 씨에게도 임신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가 임신 사실을 믿도록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준비하고 명품 브랜드 아기 신발까지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20여 건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전 씨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건 뭐 고무줄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 채용 인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재작년 강원 평창군이 신규 공무원을 뽑겠다면서 충원 계획을 내놨는데요. 석 달 만에 모집 인원이 2배 넘게 늘었대요. 뭐 필요하면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선발 인원 늘렸다고 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때 군수딸이 응시해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고로 선비는 오이밭에서 신발끈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신발끈도 다시 신고 갓끈도 고쳐 매는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부디 아니길 바랍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재작년 2월 강원 평창군이 세운 9급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모집 15명에 장애인 저소득층 5명 등 모두 20명. 그런데 석 달 뒤 일반 모집 선발 인원만 15명에서 35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 군수였던 한항기 전 평창군수 딸이 그의 시험을 봤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뽑아라. 결혼이 없더라도 일단 뽑고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 합격자는 빨리 임용하라. 감사 당시 확인된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한 전 군수 딸은 앞서 2018년과 2020년 시험에 2차례 응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선발 인원이 늘면서 그의 시험엔 3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기존 선발 예정 인원인 15명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지만 변경된 35명에는 포함된 겁니다. 강원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공무원 선발과 배치를 맡은 평창군청 담당 직원 2명을 직접 불러 징계했습니다. 선발 인원을 늘린 A씨는 강등, 뽑은 신규 직원 전원을 대기 없이 한 번에 임용 배치한 B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위 징계와 별도로 검찰은 한 전 군수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대단하다, 존경한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무서운 거 보면 눈을 질끈 감고 불길이 이글거리면 뒷걸음질 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언제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매캐한 연기가 자욱해도 내 산소호흡기 떼서주는 분들이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생사의 경계 위에 서 있는 이분들이 현장 되신 용산에 갔습니다.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예산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윤성훈 기자입니다. 주택 밖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방대원들은 거침없이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매캐한 연기가 뒤덮은 주택 안에도 소방대원들은 구조할 사람이 있는지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보호 장갑과 방호복, 헬멧, 공기호흡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소방관들한테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활동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몸을 지키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장비들이 내구 연한이 뭐 짧게는 소모품도부터 아니면은 뭐 3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장비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담배 개별 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안전과 소방 분야 관련 예산으로 나뉘는데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특례 조항을 정부가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노조는 지적합니다.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 간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월척을 낚은 낚시꾼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날보고 기는 강태공이 한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만큼은 최고의 강태공으로 인정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 사범을 낚았거든요. 월척인 줄 알고 낚아 올렸는데 잡고 보니까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좀 묵직한 게 수상하잖아요. 열었더니 돌멩이랑 주사기 60여 개가 있더래요. 해경이 2년 가까이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들이 낚은 월척은요, 조직폭력배,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요, 단속 피하려고 이렇게 여장까지 했대요. 참 가관이다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소변하고 모발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이 발부된 상태고요.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에서 비닐봉지에 돌멩이와 함께 넣어 바다에 버린 필로폰 주사기 60여 개가 낚시꾼 바늘에 걸리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은 해경의 마약류 수사는 2년 가까이 이어져 판매책과 투약죄까지 엮어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판매책인 폭력조직 50대 부두목을,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조직원 2명도 구속했습니다. 유통한 마약류는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까지 시중에 광범위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은 단속을 피하려고 여장까지 하고 다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물건의 출처를 추궁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사람들이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또 차곡차곡 한 명씩 이렇게 근거를 하게 된 겁니다. 휴대전화 잠금 패턴 어떻게 걸어놓으셨습니까? 혹시 기억이나 니은이나 N처럼 쉬운 패턴이었다면 지금 바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휴대전화만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안에 신용카드, 은행 계좌 같은 중요한 금융 정보들까지도 범죄 타깃이 됩니다. 목욕탕을 돌면서 휴대전화 훔치고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은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4,500만 원이나 됩니다. 한두 분의 솜씨는 아닌 걸로 보이죠. 본인도 전국 각지를 돌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탈의실로 향합니다. 자기 옷장을 드라이버 가지고 눌려서 고장을 내고 휴대폰하고 지갑을 꺼내가고. 목욕탕 6곳을 돌며 7명의 휴대전화와 금품을 털었는데 피해 금액은 4,500만 원 가량입니다. 피해 액수가 커진 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너무 쉽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푼 뒤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뒤 현금 인출기에서 단기 신용대출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현금 인출한 게 600만 원, 그 다음에 대출 300만 원, 그러니까 토탈 900만 원을 제가 갚더라고요. 피해자가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은 본인도 가끔 패턴을 잊어버리니까 기억이나 니은, Z,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패턴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대책까지 고민해보는 시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은 전청조 남현희 씨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YTN의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전청조 씨가 또 다른 임신 사기를 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임신 사기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지난해 말에 결혼 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저께 그 YTN 단독으로 보도가 됐죠. 예. 실제 이제 이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기를 쳤습니다. 예컨대 해외 취업 사기라든가 블로그를 갖다 이용해서 수입 창출하는 사기, 또는 최근에는 자녀들 아이비리그 진출을 미끼로 해서 부모 대상으로 해서 교육 사기까지 있었었는데, 그래도 전창조에게는 이 결혼 사기, 즉 혼인빙자 사기가 꾸준히 이어졌어요. 2018년에 제주도에 이사를 해서 그 당시는 남성으로 행세를 하면서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사기를 친 적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여성 역할을 해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했다. 뭐 또 거의 유사한 수법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2020년에 이 사기 혐의로 2년 3개월 징역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교도소 내에서도 남녀 가리지 않고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서도 예. 수용자하고도 결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남현희 씨하고 재혼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히 이제 그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사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주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형태 중에서 혼인빙자 사기가 이제 주종목이라고. 네, 그것도 남녀를 넘나들면서. 네. 처음에는 이게 하도 혼인빙자에서 뭐 카사노바도 생각이 났다가 뭐 영화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예. 그 사기 영화도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정말 사기 상습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그 앞서 저희가 짚었던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났고 임신했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서 7천여만 원을 뜯어낸 이 사건도 함께 처벌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아,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2023년 4월 27일에 이제 그 기소가 됐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기를 쳤냐 그러면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예. 그 지금 지난번에 나온 그 임신 테스트기 가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만우절에 네, 쓰던. 그걸 들이밀면서 나 예. 임신했다. 그런데 나 성마 경기 나가야 되는데 임신하면 위약금을 3억 5천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억을 마련했는데 너도 나를 임신시켰으니까 일말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1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 전시 모친의 계좌로서 한 7천만 원을 이제 뜯어낸 그런 사건이죠. 궁금한 게요. 이 당시에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이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사실 이제 그 일반적인 심리로는 범행을 자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거 잠깐의 집행유예 기간도 못 참나 봐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혀 이제 그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범행을 갖다 이어져 나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 4월 27일 날 기소가 됐다면 이때는 이미 남현희 씨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그 전청조의 그 어떤 행각을 보게 되면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아예 그냥 뭐 조사받고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구속만 되지 않고 몸만 편하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전환 스위치를 갖다 누르듯이 남성과 여성을 넘나들고 예.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이 그 이전 즉 남현희 씨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쳤는데 남현희 씨부터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제 예.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언론 머스크하고 펜싱 시합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서 판을 갖다 훨씬 키웠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 수술을 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여성이 아니라 남성 쪽으로 좀 본격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점점 더 대담해지고 대범해지는 것 같은데 누구라도 속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혹시 전청조 씨한테 있었던 걸까요? 전청조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들어보면 예.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거짓말 같은 것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기억을 잊어버렸다. 너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자기 어떤 그 부고를 친구들한테 보내가지고 친구들이 깜짝 놀랐는데 자신의 부고를? 자신의 부고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사기 사건을 하면서도 또 부고 문자를 주위 피해자들한테 돌리고 난 뒤에 예. 나중에 이제 금년 3월 달에 등장해서 나 사실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깜짝 쇼를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남들을 속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습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밥 먹듯이 익숙했다. 어제 남현희 씨, 전청조 씨 대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공범이다 아니다를 두고 좀 주장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어제 그 당시 상황을 들리는 얘기를 좀 보면 뭘 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다고 합니다. 이 대면 조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예. 전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은 돈은 거의 없다. 다 줬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펜싱 아카데미 관련되는 모든 돈들이 남 씨의 계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고급 외제 차량
그리고 또 이제 뭐 남동생에게 매달 500만 원씩을 줬다. 뭐 예. 이런 등등인데 사실은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툼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언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가. 그 인지 시점이 인지 중요한 시점이 굉장히 건가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인지를 미리 했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이 전 씨의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일조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남 씨 입장에서는 전 씨가 상당히 그 어떤 원망스러운 것이 전 씨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혼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 강남에서 운영 중인 그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아주 평온하게 살 수 있었었는데 예. 이 사실 지난 10월 달에 재혼 그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예.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불과 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지금 이제 상황이 예. 반전돼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근데 대질신문의 핵심은 뭘까요? 뭐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심리전을 벌이는 건지. 아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시켜놓고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과연 누가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입니다. 남현희 씨가 공범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물론 본인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예.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경찰은 이제 전청조를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금 이제 그 돈을 가로챈 혐의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제목에 의한 그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전청조 씨가 지금 구속 수사 중인데 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뭐 피해액이 지금 한 뭐 20억 정도로 밝혀졌고 전청도 씨가 자기 어떤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10일 이내에 이 사건 기록을 함께 이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하면서 예. 뭔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남 씨의 가담 여부 이것과 연관돼서는 아직은 뭐 남 씨는 뭐 구속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 이제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갖다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바꿔서요. 김길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건으로 알려졌고 금액이 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길수에 대해서도 사기죄 추가 혐의를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으로 지금 또 별건으로 이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중랑경찰서에서 금년 6월달에 동작구에 있는 그 한 빌라에서 전세 보증금 이 3억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경찰서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전세 보증금 2억 5천을 지급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5천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금천경찰서에서 나온 이 고소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김길수가 본인이 이제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주인이 아니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세입자 있는 집을 9월 말에 끼고 본인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승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그 돈을 받지 못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죠. 예. 집주인이 바뀐 걸 몰랐고 김길수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캄캄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김길수의 경우는 이제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고 이후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또 샀어요. 근데 여기에 계약을 한 새로운 세입자가 내일 잔금 1억 5천만 원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계약서 상에 있는 날짜가 10일 내일인가 봐요. 일단 경찰은 이 돈을 김길수가 받아서 도주자금으로 쓸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탈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김길수는 본인의 이제 그 탈주 자체가 이건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김길수가 플라스틱 그 수푼 조각을 삼키고 복통을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이제 바깥으로는 일단 병원 진료를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억 4천 돈가방을 강취하고 도주하고 난 이후에 예. 오피스텔을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매입을? 이제 매입을 했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잔금 예정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10일인데 1억 예. 5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저 김길수의 머릿속에서는 돈이 아른아른 거렸을 거예요. 잡히지만 않으면 그날 이제 10일 날 돈을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충분히 도주를 할 그 동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경찰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세입자의 입장에서 좀 궁금해서요. 피해자는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낸 상태이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이게 잔금은 또 치러야 되는지 일단 김길수는 다시 잡혀간 상태잖아요. 네. 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뭐 계약은 10일 날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긴 있지만 예. 그 당사자가 현재 그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그것은 이제 뭐 계약 일과 상관없이 좀 더 어떤 상황을 갖다 지켜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다시 또 뭐 파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분께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뭐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요. 김길수가 뭐 63시간 만에 63시간 만에 검거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참 컸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돼야 될지 지금 이제 사실 그 탈주를 하고 난 뒤에 1시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경찰에 예. 신고가 됐죠. 보통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그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쉬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 2015년도에 김선용 사건 같은 경우는 도주하고 난 뒤에 성폭행해서 2차 그 범죄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이제 도주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저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5분 이내에 무조건 공조 신고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뭔가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 해서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문제점을 던져줬다라고 봅니다. 유사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은 5분이다. 예, 그렇게 좀 절차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고요. 교수님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경고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경고 파업을 존중하지만 참여하지 않기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조합원에게는 모든 조합원은 정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총파업 출정식은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통합노조는 노사협의가 재개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관련 시설 14,000여 곳과 터널 130여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는데요.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의 한 건물 옥상에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명중합니다.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옥상을 뛰어다니자 또 한 발이 날아갑니다.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관련 기반 시설과 그 안에 있던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 목표물 14,000여 곳을 이렇게 파괴했고 지하 시설과 연결된 터널 130여 곳을 찾아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4,000여 점의 하마스 무기도 압수했는데 대부분 이슬람 사원과 유치원 그리고 주택가 건물에 숨겨져 있었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גני ילדים ובנייני מגורים מעידים על השימוש הציני שחמאס עושה באוכלוסייה שלו כמגן אנושי. ישנם הישגים, אך המלחמה עוד ארוכה, יש דרך ארוכה לפנינו. 이스라엘이 전방위 공격에 하마스는 대전차 로켓과 박격포 등으로 대항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기습 공격을 벌이는 동영상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속속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간간히 포성이 들리는 사이로 주민 수백 명이 백기를 들고 서둘러 가자 북부를 빠져나갑니다. 마차와 트럭은 피난민을 가득 실은 채 이렇다 할 희망도 없이 그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째로 접어든 전쟁.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شهيد ب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المستمر على قطاع غزة وأكثر من 25,000 جريح كثير منهم بحالات الخطر. 가자 지구 보건부는 사망자 중 70%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며 폭격으로 인한 잔해가 치워지면 사망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본격적인 시가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 5만여 명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했다며 주민들도 하마스가 자신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정례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נמשיך לאפשר גם מחר לתושבי עזה לרדת מכבלי חמאס בצפון רצועת עזה לדרום רצועת עזה. חמאס איבד שליטה וממשיך לאבד שליטה בצפון.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가자시티에 대한 공격을 계속 심화하고 있으며 민간인 거주지와 인접한 땅굴 갱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략적 공격을 계획하던 하마스의 항공 및 해군 전력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 주변에서 이스라엘 지상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온 약 700정의 유탄 발사기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אין הפסקת אש. אנחנו נלחמים בחמאס. אין הפסקת אש. הציבור של חמאס בורח מהצפון, מהדרום, כי הוא מבין שחמאס משתמש בו כמגן אנושי. 하가리 소장은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마다 인도주의적인 교전 일시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며 5만 명의 가자 지구 주민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밀도가 높은 가자 지구 북부 지역 하마스의 시설로부터 민간인들을 분리하기 위해 주민들의 남쪽 이동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숫자를 240명에서 239명으로 정정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카타르가 일시 휴전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옥류 중인 인질 10여 명 석방과 관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협상을 중지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해 중지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3일 동안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하는 조건으로 6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모두 12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도처에서 들려온다면서 우리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행동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뭐 얘기도 없이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을 보름 앞두고 대폭 수정되면서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와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요. 플라스틱 빨대 금지의 유예 기간은 무기한 연장된 겁니다. 정부가 고물가에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건데요. 환경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거나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 상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의 고장수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는 24일부터 식당에서 일회용 컵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었잖아요. 네네.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어요. 네네. 그동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협동조합은 쌀빨대 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 전서부터 사장님들한테 이제 정책에 맞춰서 미리미리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쌀빨대 사장님한테 저기 동의를 구해가지고 플라스틱 빨대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었죠. 예.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셨고 손님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것도 네네. 또 중요한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계도 기간에 처음에 네네. 좀 불편해하는 손님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손님들이 좀 계셨어요? 우선은 상당히 고객분들께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고 저희한테 왜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예, 저희가 이게 친환경이나 쌀빨대로 바꾸다 보니까는 고객들이 좀 드시다가 이게 플라스틱에 대비해서 금방 흐물흐물해지거나 아니면은 부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고객이 빨대를 하나 더 주세요, 2개를 더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는 비용의 추가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었죠. 네. 그리고 왜 커피숍 가면 커피 마시다가 그대로 네네. 들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종이컵에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설득하는 것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니까는 이 정책 자체가 홍보가 전혀 안 된 정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카페 사장님들조차도 한 50% 정도의 사장님들만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나머지 50%의 사장님들은 이런 규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카페 사장님들이 이 정도인데 카페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컵에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실내에서 드실 땐 종이컵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또 언쟁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겠군요. 일부 커피숍에서.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금방 가지고 나갈 거니까 일회용 컵에 주세요. 해가지고 잠깐만 있을 거니까 일회용 컵에 달라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러다 오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객의 니즈에 따라 움직이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또 고객이 원하는 데 또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매출의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불안석이었죠. 예. 단속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계도 기간이지만 어쨌든 제도를 도입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근데 손님들은 또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 좀 좌불안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 규제가 이제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 시작됐을 때 다회용 컵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게 안에서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컵을 씻는 인원을 뭐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척기를 사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미 식기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구비를 하신 사장님들이 상당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러쉬가 일어나는 매장들, 단시간에 많은 손님들이 오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설거지라든가 그런 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또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인력난에 상당히 카페가 시달리거든요. 예. 예, 아무리 공고를 올려도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손님이 몰려올 때,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 같은 때는 컵이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이거 설거지할 사람을 또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는데 비용도 들고, 예를 들면은 지금 쌀빨대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사람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고 또 손님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과정이 좀 힘들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도 기간,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기한 거잖아요. 연장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종이컵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규제 대상이 앞으로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커피숍에서도. 자,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좀 이해가 되는데 좀 주변에 사장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좀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다양한 반응으로 엇갈렸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런 조치 규제 자체가 좀 이제 유예되거나 무기한 철폐돼 가지고 그나마 매장을 운영하는데 좀 나아졌다. 앞으로 나아질 거다. 예,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사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환경부를 믿지를 못하겠다. 예, 지금 이런 규제가 생겼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환경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던지 간에 우리가 못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환경부는 실시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규제가 나오든지 앞으로는 환경부 규제는 다 보이콧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사장님들이 많이 격앙되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이게 그동안은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환경을 위한 거고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반대하니까 철회하는구나. 앞으로 이거 어떤 환경 정책 추진한다고 해도 다 반대하겠다, 이런 반응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한편에서는 이거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거 갑자기 규제를 철회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뭐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11월 24일을 디데이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예, 뭐 이렇게 소상공인조차도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피해를 입은 거는 이런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장님들이거든요. 그 공장에서 이제 그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빨대라든가 뭐 다른 포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는 이미 종이빨대 사장님 같은 종이빨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 11명을 나가라 벌써 이렇게 통보를 하셨다고 그러고, 예,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던 쌀빨대 사장님은 그냥 농담 반으로 저 지금 번개탄 들고 낙동강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쌀빨대를 이미 1년 전부터 좀 도입을 차근차근 해오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을 맺은 그 공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 요거 쌀빨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 무기한 연기가 돼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많은 상황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 카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쌀빨대라든가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잘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적절하게 조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재질별로 빨대 생산 단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플라스틱은 10원에서 15원, 종이는 35원에서 45원, 쌀로 만들 경우에 55원에서 70원, 예, 대나무로 만들면 100원에서 200원. 그러니까 지금 쌀빨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이거 이미 투입을 했는데 이거 단속 무기한 연기되면 나 쓸데없는데 돈 쓴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런 반응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이거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준비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연기하니까 이거 허탈하다. 예, 좀 손해 본 것 같다, 손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한편에서는 1년 동안 이거 계도 기간 거치면서 실내에서 종이컵
안 쓰는 이런 문화가 좀 정착됐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 좀 계속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 이제 뉴스에 다 나오고 손님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에 계도 기간 초반에 했던 것처럼 나 이거 실내에서 종이컵 쓸게요. 이래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설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상당히 많죠. 일단 정책의 혼선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뭐 이게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매모호해지고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애매모호해지고 저희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마다 저희도 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이렇게 이 규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국가적인 시책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해 당사자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도 기간 시작할 때도 단속 앞두고 이거 뭐 친환경 빨대를 뭐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좀 카페 사장님들 같은 경우 지원이 정부에서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주제 말씀드려가지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 운영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계속 일단은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에서 저 잠깐만 있다 나갈 거예요. 그럼 종이컵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좀 거절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하겠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시겠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매한데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에 처음에 드렸다가 이 손님이 잠깐만 있으시다가 또 나가시는 경우에는 또 종이컵에 저희가 또 담아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이컵에 나가면은 한 번 해야 될 일을 뭐 다회용 잔이라든가 다시 종이컵에 담게 되면은 두 번, 세 번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분리배출 잘 하면 된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커피숍에서 종이컵 갖고 나가는 그 손님들 혹은 그 카페 안에서도 이제 종이컵을 쓰게 되면 종이컵을 더 많이 쓰게 될 텐데 이거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잘 하게 할 건지 이것도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장님이 뭐 제안할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종이컵도 환경 오염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종이로만 만들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종이컵 안쪽이나 바깥쪽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환경부나 정부에서 매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다회용 종이컵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사장님들한테. 그러면은 손님들이 거기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매장 밖으로 나가시는 손님이 종이컵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꿔드리겠지만 적어도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료만큼은 일회용품을 좀 줄여보자. 차라리 이런 캠페인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왜 테이크아웃 할 때 종이컵에 이제 받아갈 때 몇백 원 보증금 내고 다시 이거 매장에다 갖다 주면 그 보증금 몇백 원 돌려주고 이런 제도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종이컵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되는 제도라고 보시나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주 쪽 시행되는 점포 내에서도 지금 현재 보이콧하는 이탈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불편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하고 양측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가장 피해자는 카페 사장님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페 사장님들을 한데 모으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저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격적인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건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준비하는데 이제 비용도 들고 또 현장에 혼선도 있고 환경 정책이 혹시 퇴보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한편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소상공인의 부담도 고려하면서 소비자 불편도 줄이면서 그리고 환경도 생각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떤 정책보다는 일단 어떠한 정책을 내놨으면은 그거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카페 사장님들이나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일회용품 규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런 정책 자체를 홍보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거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카페 사장님들을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규제를 철회한 그런 상황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세요? 무조건 이제 뭐 규제한다, 철폐한다 이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갈 건데 이렇게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비용 자체를 저희 카페 사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조하는 공장 쪽에 좀 지원을 해줘서 시장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친환경 제품 생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려움에 좀 직면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목소리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보름 앞두고 이제 수정이 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의 고장수 이사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위가 물러나고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5.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았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1도, 주말인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극심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3시 무렵 중서부 지방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호남 지방까지, 밤 사이에는 그 밖에 남부 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은 오늘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린 뒤 잦아들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3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날이 다시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